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삶을 사는 듯했습니다. 성산동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 맴도는 시큰한 아픔은 저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우리는 망원동 골목길에 있는 한식당에서 다소 외식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자주 가던 곳이라 사장님은 제가 즐겨 찾는 메뉴까지 꿰뚫고 있을 정도였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닭볶음탕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정작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각지미는 넉살 좋게 갈치조림 토막 하나를 집어 시어머니 최미경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랑하듯 입을 열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요새 날씨가 쌀쌀해지니 몸보신하셔야죠. 저희 엄마는 얼마나 통이 크신지 손주 학비며 옷까지 전부 다 해주셔서 제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화제를 돌리며 시선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겉으로는 살가운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떤 분들은 참 인색하시던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젓가락을 쥔 제 손바닥은 저도 모르게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아들 이준영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푹푹 퍼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요.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저 식탁 위에 빈 접시들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날카로운 바늘에 살짝 질린 듯 아려왔습니다. 최미경 씨는 갈치조림 토막을 받아 들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딸 시집 잘 보내니 이런 복이 있네요. 친정이 든든해야 서러운 일 없이 살 수 있는 법이죠.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제 귓속으로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 위에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젓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사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저는 성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등은 어스름했고 달아 반들거리는 낡은 타일 바닥을 밟는 발걸음은 익숙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집 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외투를 벗어 던지고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가을 꽃 향기가 섞여 불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국민은행 용돈을 주려고 보냈던 돈이었죠. 매달 1일 이준영에게 자동으로 이체되던 300만 원. 그것은 지난 몇만 원. 화면 속 자동이체 정지 버튼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터치하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은 마치 가느다란 밧줄을 끊어내는 듯 했습니다. 미미한 진동 소리와 함께 그 습관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차식통에서 차식풀 꺼내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우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부어지자 차 향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찻잔을 들고 베란다 밖 어둠이 내린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죠. 차 한 모금 마시자 익숙한 향이 입안에 감돌았지만 이내 쌉쌀한 맛이 배어 나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해 등록금만 2억명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등록금만 2억 말 없이 그 돈을 내주었습니다. 작년이가 직장을 여름, 재작년이는 지렴 나 박지민은 더워서 못 살겠다며 투덜거렸고 준현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활고에 시달릴까봐 자진해서 몇 번이나 돈을 더 붙여주었습니다. 매번 가족이니까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식탁 위에서 들었던 어떤 분들은 참 인색하시던데 라는 그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차에서 느껴지는 쓴맛은 더욱 선명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 쓴 한 잔을 저는 비로소
명확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안정감과 존엄을 되찾을 것입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커튼 틈새로 희뿌연 새벽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머리맡 휴대폰이 다급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준영이라는 이름이 깜빡였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그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엄마, 돈 안 들어왔는데 혹시 이체하는 거 깜빡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마치 자신감 없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마치 자신감 없는 일인 양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잊었어. 그냥 이제 안 보낼 거야. 그건 내가 원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원치 않아. 저는 창밖으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안 보낼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간의 고요함 뒤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몇 분간의 고요함 뒤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걔도 못 보태주신다는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매우 강조이로 큰 목소리로 씁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겨우 그 정도 금액이라는 듯이요.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래층 골목길의 식당들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통이 크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네 엄마에게 부탁해. 전화 저편은 1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싸늘한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니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한번 봅시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문 하나가 닫히는 것처럼요.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찻잔에서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온도는 딱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향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시도 때도 없이 울렸습니다. 이준영 아니면 박지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저녁 무렵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최미경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영수가 너무 따지지 말고 살아. 애들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은 진심이고 반은 가식인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충고하는 듯하면서도 압박하는 듯한 어조였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도왔으니 그 정도면 충분히 도운 겁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성산동 거리는 한층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지나갈 뿐이었죠. 저녁 8시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이준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마치 찬 바람 속에 오래 서 있었던 사람처럼요. 엄마, 화내지 마. 오늘 일은 오해야. 지민이가 말이 좀 빨라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와 차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집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집 사용비하는 다음 달까지입니다. 그는 쪽지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제대로 됩니다. 엄마, 정말 이러려는 거야? 우린 어디로 가야 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부엌의 불빛은 따스했습니다. 저는 젖은 생선 한 마리를 꺼내 비늘을 긁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을 냈습니다. 동작은 느릿느릿했습니다. 냄비 속 물이 끓자 저는 생선 토막을 넣었습니다. 국물은 점차 뽀얀 우윳빛으로 변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비린내가 퍼져나갔습니다.
요리를 마치고 산에 올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아래층 골목길의 고스톱의 소리와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선살은 부드러웠고 국물은 맑았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국물을 떠 마셨습니다. 마음은 평소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마음은 평소보다 훨씬이다. 않을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켜지도 책을 뒤적이지도 마치 앞으로 일어날 모든 파동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요. 어쩌면 소란을 피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온 거리를 완전히 뒤덮을 때까지요. 저는 이 폭풍이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저는 천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시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이미 작성해둔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바뀌었지만 조용하고 사무적인 분위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창고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 사용 대차, 구두 합의를 해지하고 정신명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로 관련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김영숙 씨, 현 거주자와 정식 임대차 계약은 없으시죠? 그녀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서류 한 장을 출력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없으니 신청하신 대로 명도 통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동시에 사본 한 부는 보관해두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달의 이사 기간을 드립니다. 저는 서류를 박아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펜을 쥔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속의 선이 찍히는 순간, 제 마음속의 손이 제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녁 7시가 넘어서 저는 막 채소 한 접시를 산에 올렸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돌려받을 거야? 그럼 우린 어디서 지내? 저는 냄비에 불을 줄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냄비에 불을 줄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전화 저편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마치 제가 뭔가 더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마치 제가 뭔가 더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래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빨래 건조대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숙자 아주머니가 채소 봉투를 들고 골목길에서 걸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잘하셨어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털려요. 저는 피식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자 아주머니는 이준영이 잘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고 한편 그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돌려받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박지민은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일산에 있는 친정집 부엌에서 채소를 썰며 이준영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엄마 내가 널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잖아. 잊지 마. 엄마가 집을 돌려받으면 친척이고 이웃이고 다 엄마가 아들 내외 쫓아냈다고 할 거야. 그때 엄마 얼굴이 어떻게 될까? 이준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박지민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요새 엄마 성격 변한 거 못 느꼈어? 예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참았는데 갑자기 돈 끊고 집 돌려받는 건 엄마답지 않아. 우리를 떠보는 거야.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는 없어. 이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말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박지민의 말 속에 담긴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성산동의 낡은 집에서 깨끗이 닦은 찻잔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아래층의 어스름한 가로등을 바라보며 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산 중정로 입구의 찻집은 늘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통일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찻잔과 다과로 가득 찬 작은 원형 테이블을 비추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최미경 씨가 앉아 있었고 그녀 주변에는 몇몇 오랜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잘 가서요. 친정이 든든하니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박지민은 그 옆에 앉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저를 제일 아껴주세요. 집안일도 다 도와주시고 조언도 해주세요. 그녀는 옆 테이블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영은 다른 쪽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는 척하며 이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는 척하며 이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거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이른바 넓지 않은 공간이 사실은 잡동사니로 가득 찬 작은 방이며 침대 옆에는 겨우 오염 CM 너비의 통로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사는 박지민이 말했던 것처럼 다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모님 최미경 씨는 구옥해서 자기 몫의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들의 식사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장 볼돈도 스스로 내야 했고 심지어 냉장고 속 우유 한 병에도 개인 소유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 혹시라도 잘못 가져갈까봐 조심해야 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장모님이 가끔 그들에게 분담해야 한다고 함께 사니 공평하게 내야 한다고 은근히 비쳤습니다. 하지만 박지민은 체면을 잃을 수 없었죠. 나는 글과 함께요. 하지만 박지민은 체면을 잃을 수 없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새 냉장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최미경 씨는 활짝 웃으며 냉장고 문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산동 집에서 우연히 이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을 뿐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 사진과 글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제 즉시 반응하지 않고 상원이 서서히 쌓여 충분히 무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 보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숙자 아주머니가 아래층에서 저를 만나더니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영숙 씨, 제가 듣자 하니 최미경 씨가 신용카드 빚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손님 접대하고 선물 사는 것도 다 할부로 하는 거래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너그러운 척 행동한다면, 정말로 미천이 넉넉하다면, 냉장고 한다면 냉장고 한 대조차 딸과 사위에게 사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스크린샷, 녹음 파일, 계좌 내역 등을 파일처를 넣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꽃이 적절한 계절에 피어나듯이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것이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것들을 건네줄 것입니다. 오후 햇살이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과 손 세정제 냄새는 여느 때처럼 공기 중에 은은하게 떠다녔습니다. 저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오랜 동료 강은희 씨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무릎 수술을 받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보러 오면서 과일까지 사오고 너무 극진하네. 저는 귤을 침대에 머리맡에 놓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은 맑았지만 다리에 감겨있는 고정장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는 복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
표지를 따라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 표지를 따라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는 박지민의 아버지, 즉 이준영의 장인어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뺨은 홀쭉했으며 손등에는 링거가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침대 옆에 앉아 병력 기록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어쩌다 여기서 다 보네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항구 병문안 왔다 갔습니다. 친구 병문안 왔다 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파란색 약봉투 위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영문약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처방전 한 부를 최미경 씨 앞에 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입장기 지속형 약으로 바꾸시는 걸 권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조절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입니다. 최미경 씨는 응 하고 대답하더니 처방전을 병력 기록지 아래에 깔아놓고 더 이상 아래에 깔아놓고 더 이상 아래에 깔아놓고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신장내과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잠시 멈춰 서서 보니 박지민이 종이상자에서 검은색 접이식 안마의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등받이에는 금색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독일 수입품이에요. 유경력만 원 주고 샀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하고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밀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샀습니다. 최미경 씨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코에서 사진을 찍고 짧은 동영상도 녹화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짧은 동영상도 녹화해서 사진을 찍고 짧은 동영상도 녹화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 메시지였습니다. 안마의자 사진과 함께 아빠를 위한 안마의자, 이 정도면 아깝지 않죠. 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뒤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도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확대해 금색 상표에 적힌 글자들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글자들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웹페이지에는 거의 똑같이 생긴 안마의자들이 한 줄로 쭉 떴습니다. 가격은 1호만 원. 기능에 따라 간단한 진동 모드라는 비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두 개의 쇼핑몰 사진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하고 사진을 서랍 속 가족 계좌 내역 파일철에 넣어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강은희 씨는 무릎 굽히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컵을 가져다 주고 병실을 나섰는데 복도 저편에서 최미경 씨가 몇 장의 납부 고지서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발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서서 목소리를 아주 낮춰 말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 저는 멈춰 서서 그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친구 병문안 왔다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납부 고지서들을 품 안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떠나려는데 뒤에서 웅웅거리는데 뒤에서 웅웅거리는 뒤에서 웅웅거리는 뒤에서 웅웅거리는데 뒤에서 웅웅거리는 뒤에서 웅웅거리는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안마의자의 진동 소리일 것입니다. 같은 안마의자, 다른 필터. 글은 아빠가 너무 좋아하세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지난 2년간 새로 리모델링되어 에어컨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의자도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수첩을 들고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통로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몇몇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회사의 짧은 개회사에 이어 이 변호사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주민센터 상주 무료 변호사로 50대 초반이었고 말은 직설적이고 명확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오늘 주제인 가족 재산, 거주권 및 부양 의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거가 없다면 어르신들이 평생관의 어르신들이 퇴직금, 집, 명예 재산을 모두 자식 때 누가 옳다고 명예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변호사님은 화이트보드 마커로 쿵 하고 3개 내리쳤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양협의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사용대차는 증여와 다릅니다. 셋째, 증거는 반드시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펜을 꺼내 수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구어리는 단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쿵하고 올리는 듯했습니다. 모든 금전 출처는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한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협의서를 쓰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자식들이 오해할까봐요. 틀렸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머니이고 그는 자식이라도 기억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종이컵에 차를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변호사님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 씨도 오셨네요. 요새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요. 네.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저는 간략하게 아들네 가족이 집에서 나갔고 이체도 중단했으며 집을 돌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했습니다. 만약 가족들과 부양 협의를 하려면 3가지를 먼저 준비하세요. 첫째, 과도를 갈뱀하거나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갈뱀하거나 뒤집을 수 없습니다. 둘째, 관련 생활비네요. 셋째, 증인 또는 서명, 증명인. 그리고 협의서, 증명인. 서명만 하면 아들이든 며느리든 따라야 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채소를 좀 샀습니다. 집 부엌으로 들어서는데 빼곡히 필기된 작은 수첩이 제 손가락 마디마디를 꽉 조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먼저 뜨거운 물을 끓여 차를 우려낸 다음 거실 찬장을 열고 그 오래된 파이처를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매달 이준영에게 400만 원을 꼬박꼬박 이체했습니다. 그 외에도 손주 학원비, 집 에어컨 수리비, 그들이 이사할 때 등 용달차 비용 등 몇 번의 임시 지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페이지를 차상 위에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었습니다. 용도를 적고 날짜와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숫자들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덩굴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최근 이체를 중단해 다시 분리하고 투명무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들을 찾아 그 옆에 저는 종이들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가볍게 썼지만 그 획들은 그 없게 썼지만 그 획들은 그었습니다. 금전 지원, 가족 생활 지출, 기타 이체라고요. 해질녘 아래층에서 숙자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로 내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숙자 아주머니,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응?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녀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저는 미리 작성해둔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저희 집입니다. 알았어요. 제 도장도 가져갈게요. 영숙 씨 집안일은 옆에서 누가 있어줘야 제일 든든하죠. 그녀는 말을 마치고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식탁에 잠시 앉아 할인이라고요. 집에 돌아와 저는 식탁에 잠시 앉아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5년간 금전 지원 총액 설명. 집은 현재 빌려 쓰는 거심을 설명. 저는 쪽지를 접어 방금 정리한 파일 철맨 위에 넣어 뚜껑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베란다 등불이 켜졌습니다. 빛이 빨래 건조대에 비추고 바람이 몇 벌의 셔츠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두 번째 차를 우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안도감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날씨는 후텁지근했고 햇살은 창문에 들러붙은 듯했습니다. 거실 에어컨은 막 켜져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물과 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제 손 옆에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발간불은 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인종이 3번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영이 먼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고 그 뒤를 박지민이 익숙한 분홍색 천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늬 있는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늬 있는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자 저도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녹음기를 들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회의 시간입니다. 3시 정각. 장소는 저희 집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가볍게 진동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먼저 이걸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한 달 전 병원 복도에서 제가 녹음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재생되는 동안 저는 박지민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녹음 속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엄마, 김영숙 씨가 계속 깐깐하게 굴면 나 병세가 악화됐다고 할게. 마음 약해지나 안 약해지나 보자고. 최미경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안 낼 리가 없어. 손주가 아직 거기 다니잖아. 다시 말해 돈을 안 낼 리가 없어. 손주가 아직 거기 다니잖아. 박지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3억만 원은 우리 그냥 준영이 차 바꿔주고 겸사겸사 집도 리모델링하자. 그건 당신들의 한 말 아니야? 당신들 목소리가 아니라고?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녹음기 저장 방식 등을 적은 종이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진영은 헛기침을 하며 물컵을 잡으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제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들이 안마의자를 가져왔을 때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인쇄된 두 것도 다른 한 장은 모 온라인 쇼핑몰의 스크린샷으로 가격은 1호만 원, 상품 설명에는 감성 디자인, 국내 생산 제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자, 제가 휴대폰으로 감정해봤습니다. 스캔된 코드는 당신들이 말한 브랜드가 전혀 아니더군요. 박지민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좋아하셨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유경영만 원 주고 효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 봉투를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그들 가족에게 보낸 모든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내역과 빨간 펜으로 표시된 용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난 5년간 제가 총 1억 8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의료 용도는 800만 원도 안 됩니다. 의료 용도는 800만 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 에어컨, 이사 비용, 학원비, 리모델링, 이모델링, 차 할부금 등입니다. 저는 할지 않디며 말했습니다. 최미경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핸드백 짚어 손잡이를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연 것은 싸우려는 것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을 명확히 하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인쇄된 부야입니다. 첫째 계신 초안입니다. 첫째, 집중한 서류의 표지에는 김영숙 개인 재산 및 부양, 재란 및 부양 계획협의서 초안이라고 적혀인 재산 및 부양, 계획협의서 초안이라고 적혀인 재산 및 부양. 둘째, 미래의 모든 금전 지원은 조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양 의무의 기속이 명확해야 합니다. 서명 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협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당신들 변호사님께 보여드려도 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좋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 서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의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몇 초 후 최미경 씨가 가볍게 두어 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람 너무 따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글로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글로 써놓는 겁니다. 박지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효도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숙자 아주머니가 계단 입구에 서서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모두가 다시 제 것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지만 달라진 점은 테이블 위에 협의서 파일이 하나 더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3장의 종이에 글씨가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협의서를 명확하게 보고 서명하세요. 저는 각자에게 한 부씩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테이블 위 녹음기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핑계도 위협도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돈 사용이 모호했으니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항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널부터 아들 이준형과 며느리 박지민은 공동으로 부양 의무를 부담하며 매월 생활지원비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일선 지출에 사용되며 의료 동행 의무는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하며 최소한 각자 매월 한 번씩 병원에 동행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협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 조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집 소유권은 여전히 김영숙 본인에게 있으며 사용대차 권리는 종료돼 있으며 사용대차 권리는 종료된다. 미래의 재산의 사용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인의 사용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김영숙은 실제 부양 상황을 거쳐야 한다. 김영숙은 실제 부양 상황을 거쳐야 한다. 박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저를 보았다가 다시 자신의 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좀 완화된 표현은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협상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그렇지 얻은 결과입니다. 그렇지 합니다. 제가 직접 변호면 제가 직접 변호사에게 맡길 겁니다.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숙자 아주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를 좀 못 믿는다는 거 아닌가요? 신뢰가 사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제가 혼자 돈을 대고 혼자 참다가 제가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변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하는 거죠? 이대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박지민을 한 번 보더니 다시 최미경 씨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적었지만 어쨌든 서명은 했습니다. 박지민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작은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최미경 씨는 우리 세 사람을 보았다가 숙자 아주머니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를 속으로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를 속으로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어서 숙자 아주머니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증일란에 힘주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듣고 분명히 받고 서명합니다. 그녀는 서명을 마친 후 붉은 도장을 꺼내 아래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일 확실하죠. 5분 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물컵들을 부어 그럭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 대기실에 서서 접수증을 뒤적이며 연례 검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후텁지근했고 공기는 끈적이는 엿가락 같았습니다. 엄마, 이준영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색 폴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네가 웬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영아, 네가 웬일이야. 저는 접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검진하냐? 그는 제 외투를 받아들고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혈압 측정, 체열, 액선 촬영. 그는 옆에서 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검진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건넸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김밥 한 줄 먹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공복인데. 뭘 먹을습니다.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검진이 끝나고 이미 11시 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대문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제가 좋아하던 그 순대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곱창 좀 싸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통 하나만요. 손주도 좋아하잖아요.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계산했습니다. 제가 순대국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니 맛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밥알은 적당히 부드럽고 쫄깃했습니다. 이준영은 회사에 새로운 상사가 왔는데 전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매주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지민이 최근 낮에는 손주를 돌보고 저녁에는 온라인 디자인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압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쓰게 돼. 이준영은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계속 먹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말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심지어 자진해서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주었습니다. 베란다 전구까지 갈아주었습니다. 그 전구는 며칠째 고장 나 있었지만 제가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전구를 서툴게 돌리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릴게. 괜찮지? 상황 봐서.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한두 번 찾아오는 걸로 모든 일이 다 지나갔다고 할 수는 없어.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종일 함께했던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태도가 변했고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박지민이 전화해서 저를 찾아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와서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2시에 왔습니다. 제비집 선물 세트를 들고 왔더군요. 선물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알고 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미숙하게 했다면, 적절히 했다면.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집에서 프리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받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탐내는 게 아니라 손주 유치원 비용이. 제가 지금은 이제는 협의서대로 갈 거야. 제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매달 너희들이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부담하고 나는 이미 충분히 쓰고 있으니 너희들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규칙은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그녀는 20분도 채 안 되어 떠났습니다. 박지민은 떠나기 전에 다음번에는 죽을 끓여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찻상 위에 제비집 선물 세트를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와서 떠보는 시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을 떠보고 제가 어디까지 물러설지, 제가 가족정 때문에 쉽게 마음을 떠보고 협의서에 서명한 때부터 지금까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도 듣지 못했습니다. 매달 초 이준영의 이체는 1호형만 원씩 어김없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도 줄어들지 않았고 때로는 생활지원이라는 비고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저거 말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한 번은 은행 직원에게 제가 이렇게 저금하는 것이 투자냐고 물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서서히 평온해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손주 학원비도 보태줄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가족정을 도구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요한 날들을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청명절 전 저는 강은혜 씨와 온천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정했죠. 그녀는 제가 젊었을 때 직장 동료였는데 지금은 중랑구에 살고 있고 은퇴 후에는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노천탄이 있는 이인실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난 영숙 씨가 요새 바쁜 거 믿지도 않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마저 잠시 놀랐습니다. 양양에 도착해서 우리는 산중턱에 있는 온천 리조트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산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천을 하던 날 햇살이 좋았습니다. 탕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주변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가끔 너무 고요해서 좋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영숙 씨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면 돼. 저녁 식사 때 그녀는 우리가 예전에 다니던 부서 동료들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떤 이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어떤 이는 자식들이 해외에서 돌아와 데리고 다니며 어떤 이는 어떤 이는 운이 좋았고 어떤 이는 운이 나빴다고요. 그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7월 초 손주 생일. 저는 여전히 용돈 봉투를 주며 그들에게 외식하라고 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박지민이 제게 생선 한 토막을 올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아무 말 안 한 건 아이가 어려서였지만 아무 말 아리 밀어내지 않아주셔서.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너도 나를 덜 밀어내지 않았지. 그때 너도 나를 덜 밀어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지쳐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곡을 마시더니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로. 저는 그녀를 한 번 보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인정도 오래가는 법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은 식사 내내 거의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의 승에 멈추자 그 값을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고 엄마, 혹시 요즘 새 밥솥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하세요? 저는 그를 한번 보았습니다. 집 밥솥 잘 쓰고 있어. 그가 대꾸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8월 말 베란다에 난초가 두 번째 꽃을 피웠습니다. 첫해 제가 사왔을 때 난초는 아무것도 피우지 않고 그저 잎사귀만 겹겹이 색이 바랜 천처럼 흐릿했습니다. 저는 혹시 잘못 산 건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때 물을 주고 뿌리를 다듬고 햇볕을 쬐게 해주었습니다. 빨리 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시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올여름 끝에 난초는 새 송이의 꽃을 피웠습니다. 연한 보랏빛 꽃잎은 두껍고 풍성했습니다. 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바람에 살랑이는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찻산이 비추고 찻잔 속 보이차는 이미 뜨겁지 않고 딱 적당한 온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초겨울 같은 등나무 온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초겨울 같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이 삶을 다시 통제하기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한 번의 터치는, 그 한 번의 터치는, 단번의 터치는, 그 한 번의 터치는 기꺼이 멈춰 서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규칙을 세울 의지만 있다면요. 마음이란 것은 굳이 다 찢어발겨야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제가 웃으며 베란다에 앉아 난초가 피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제 삶이 제 자리를 찾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김영숙 씨는 아들네 가족의 생활비를 몰래 보태주며 3세대의 지출을 조용히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식탁 위에서 들린 통이 크다는 가벼운 한마디에 마음속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서러움을 토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돈줄을 끊고 집을 돌려받고 협의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 가정에서 단열시 되었던 자신의 역할을 한 걸음 되찾았고 마침내 의존 대상에서 존경 대상으로 변모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아는 사람, 당신 주변의 사람, 심지어 당신 자신이 오랫동안 뒤에서 묵묵히 희생해온 김영숙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참았고 가정을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한 번도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았던 사람이요. 혹시 어느 순간 당신도 집 안의 어떤 식탁 앞에서 갑작스러운 차가움을 느낀 적은 없나요? 혹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조용히 포기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3,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